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정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기로 공부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 대상은 원기였는데 사실은 그 고전소설에 나오는 원기들은 모두 여자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작품 정도만 빼고는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지 못하고 이제 이승을 떠도는 존재들은 이제 모두 여성이고요. 그래서 뭐 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장화홍련전이라고 하는 작품,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작품의 계모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모는 이제 본래 처가 죽고 남자가 이제 그 이어서 이을계자죠. 어머니를 이어서 이제 들여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외부인인데 거기에서 이제 겪는 갈등들을 이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계모라는 존재는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돼 있고 사실은 이 연어는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모라고 모두 나쁜 건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소설 안에서 계모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게 됐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계모를 M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고 또 혐오를 하게 됐는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편견과 혐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것이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나갈 건데요. 먼저 이제 장화홍련전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모가 왜 전처의 딸들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좀 보고 그래서 이제 계모는 이제 가족으로 영입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편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남는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우리에게 어떤 또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화홍련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얀 소복에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산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는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나오는 원기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그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작품이 18세기에는 등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원기가 이미지화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깊은 밤에 하얀 소복을 입고 산발을 하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누구한테 하냐면 사또에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또들이 다 놀라서 죽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다가 특정한 어떤 영웅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물가 이제 이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원기의 사연을 듣고 사건을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형적인 이야기 패턴이 장화홍련전에서 만들어지고 꾸준히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또 이러한 모습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이야기를 조금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장화홍련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친어머니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배자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권하고 또 이제 조선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안일을 남자가 건사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모를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모가 영입이 돼서 집안에 들어왔고 아들도 낳습니다. 그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버전에서는 뭐 아들을 여러 낳았다고도 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화홍련이 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낳아주고 아무튼 자기 역할은 하는데 이게 자꾸 장화홍련하고 계모랑 이제 겉돕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배자수가 딸들만 끼고 도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계모가 그게 시기 질투를 해서 이제 그 껍질을 벗긴 쥐를 에다가 피를 발라서 장화가 자는데 이렇게 침대
이불 안에 넣어두고 이제 배자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낙태를 했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절이 훼손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하니까 배자수가 이제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죠. 가문의 수치다. 그래서 이복 동생, 보통 장세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장세를 불러가지고 그 장화를 그 외갓댁에 갔다 오라, 한밤중에. 그래서 명을 내리고 장화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그 뒷산에 있는 연못에 장세가 빠뜨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세는 뭐 버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무튼 대개는 이제 팔과 다리를 호랑이에게 이제 빼앗기고 그 말에 실려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불구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홍련이 이제 왜 언니가 돌아오지 않는가,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장쇠를 살살 꼬셔가지고 알아보니까 장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화가 죽은 곳에 가서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가 모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화홍련이 이제 원기가 돼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통치가 안 되니까 폐업이 되고, 그래서 전동을이라고 하는 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 전동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지역이 이제 그 철산인데요. 여기 부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 장화홍련과 관련된 이야기는 17세기 말쯤에 실제로 철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을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이 인물은 야담에도 꽤 등장을 하는 제법 좀 유명한 인물이에요. 조선시대 나름대로. 그래서 전동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기가 된 장화홍련이 이제 부사 앞에, 전동을 앞에 나타나서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계모의 모함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전동을이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다음날 이제 배자수 부부를 불러가지고 너희 딸이 어떻게 죽었냐 뭐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계모가. 그래서 그 낙태했다라고 하는 증거물도 남겨놓고, 걔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측한 딸들인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제 말은 못했는데 사실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게 들키니까 그 장화가 자결을 하고 그 동생도 부끄럽게 여겨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뭐 증거물도 있고 하니까 부사가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죠. 돌려보냈더니 그날 밤에 장화홍련이 나타나서 우리는 당신을 믿었는데 너무나도 원통하다, 억울하다,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낙태했다는 것에 배를 갈라보면 사정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배자수 부부를, 계모가 증거로 내는 곳에 배를 갈랐더니 거기에 이제 쥐똥이 잔뜩 있어서 이게 이제 낙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모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억울함 풀게 되고요. 장화홍련이 이제 부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무 고맙다까지는 공통이고요. 그리고 나서 작품의 결말로 가는데 그 여러 가지 버전, 그 고전 소설에서는 이걸 이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작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고치기도 하고요. 자기가 이야기를 상상해서 덧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뭐 장화홍련의 도솔천,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그 이제 그런 어떤 저승세계의 하나인데요. 일로 들어가고 뭐 계모는 염라대왕에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화홍련은 저승으로 가고 부사는 승차해가지고 뭐 아주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장화홍련 덕분에. 그리고 이제 서술자가 계모된 자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화홍련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요, 이 부사와 혼이 나는 두 자매가,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버전이 꽤 다른 소설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또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소설적인 면모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게 행복한 삶 이런 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장화홍련이 배자수의 이제 딸로 환생을 합니다. 배자수가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그 세 번째 결혼을 한 이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하는데 굉장히 장화홍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이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박인수본이라고 해서 이게 유일하게 한문으로 된 건데, 여기서는 그냥 뭐 그 이야기 자체가 장화홍련이 중심이 아니라 좀 부사 중심으로 서술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박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전동울의 6대손인 전만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와서 내가 번역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서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이제 이걸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정말 계모가 나쁜 여자인가? 정말 악독했나? 작품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성격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 너무 못됐다. 영입될 때부터 성격이 너무 못됐다. 그래서 버전에 따라 나는데 뭐 생김새에 대한 설명도 뭐 약간 판무파탈처럼 굉장히 예쁜데 성격이 사나워서 뭐 이렇게 공처가처럼 배자수가 그려진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쭉 이따가 잠깐 볼 건데요. 쭉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추하고 못생긴 데다가 성격도 나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를 법한 여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왜 그랬을까? 왜 계모는 살인을 저지르고 장화홍련은 원기로 등장을 해야 했고, 그래서 얘네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계모는 처벌을 받았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 명을 내렸는데, 아까 설명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왜 별다른 뭐 그런 처벌이나 뭐 이런 게 없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장화홍련전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장화홍련전이라고 이제 한문본인데요, 박인수 본인데 이렇게 활자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잘 됩니다. 순치 중에 순치 연간에 뭐 평안도 철산부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문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이면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활자로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화홍련전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냥 이제 부사가 어떤 사람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약간 들어간 정도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것이 이제 18세기 되기 직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화홍련전이 그 전부터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모가 왜 전처의 딸을 죽였을까, 장화홍련을 죽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 장화홍련을 1분대 제가 약간 좀 쉽게 번역을 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소녀의 몸이 원혼이 된 것은, 보통 이제 홍련이가 얘기합니다. 장화홍련전에서 죽은 장화는 말이 없고요, 동생인 홍련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소녀의 몸이 원혼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본디 소녀의 어미가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이 집안은 배자수 집안은 돈이 많고 이런 집안이 아닌데, 이 엄마가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딸이 시집 오면서 재물을 잔뜩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노비가 수백 명. 약간 과장이 섞였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부자였다는 거죠. 전답이 1000여석. 그러니까 그 논에서 쌀이 1000석 정도 나오는 엄청난 그 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금은부하가 거제두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고, 소녀 자매가 결혼하면 재물 다 가져가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왜 얘네들이 시집을 가는데 이걸 다 가져가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얘기는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재물을 빼앗아, 그러니까 계모가 우리 장화홍련이 결혼하면 재물을 다 가져간다 생각이 들어서 소녀 자매를 죽여가지고 재물을 빼앗아서 제 자식들, 계모의 자식들한테 주려고 주야로 우리를 모해할 뜻을 두었다. 어떻게 얘네들을 제거할까를 고민했다. 그래서 몸소 흉계를 내서 큰 쥐를 죽인 다음에 피를 많이 바르고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서 장화에 이불 밑에 놓고 아버지인 배자수를 속여서 죄를 씌운 후 처녀가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해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낙태했다.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누명이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 하고, 외삼촌 집에 가라 그럽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조선 후기에도 그 외가와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출가 외인이니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양반
때 이제 귀족 집안의 어떤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그 저류에는 계속 이제 그 모계와의 관계들은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씨에 가라. 그래서 말을 태워서 가다가 그 아들 장쇠놈이, 그러니까 이복 남동생이죠, 데려다가 못 가운데 넣어 죽였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엄마가 돈을 많이 갖고 왔다, 시집 올 때. 근데 그게 장화홍련이 시집을 갈 때 많이 가져갈까봐 걱정이 돼서 이거를 내 자식들한테 줘야 하는데, 그래서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결행을 한 거죠. 큰지를 죽여서 피를 많이 바르고 낙태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누명을 씌운 다음에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재물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또 앞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근데 다른 사또들은 장화홍련이 나타나자마자 막 처녀 귀신이 막 피 흘리고 나타나서 사또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어버렸는데, 드디어 이 전동을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나타나서 뭐 주역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신 이런 거 나타난다고 하니까 읽다가 이제 촛불이 딱 꺼지고 얘네가 나타나니까 너희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왜 나타났냐 그랬더니 이제 홍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원인으로 재물이다, 돈 문제 때문에 우리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장화홍련이 시집 갈 때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상속제도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장화가 시집을 가기로 이제 혼담이 막 오고 갑니다. 이때 나이가 찼고 동네에 굉장히 좀 참한 처자가 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 혼처를 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딸에 뭐 예쁘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 이러니까 막 이제 막 구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시집을 갈 것 같으니까 재산을 많이 떼가겠구나. 그래서 계모가 죽여야겠다. 계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더 주고 싶은데 얘네가 가져가 버리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상속제도를 좀 알아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건 분재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재산 목록들을 윤성거 집안의 것인데요. 쭉 적어가지고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별거 다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집안의 소설책 이런 것도 여기 목록이 있어요. 이 소설책은 누구한테 줘라.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조선 전기에는 다 균문상속입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줘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재산을 받는다는 건 그 제사를 지낼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받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뭐 이제 그런 것인데요. 보시면 조선시대 상속제도는 원래는 균분상속이에요. 아들, 딸 구분 않고. 그래서 옛날 족보에 보면 그 딸도 올라와 있고 사위 이름도 있고 그 딸의 아들, 딸 이름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나눠줘요. 땅을 이렇게 주는데 이건 이제 모계 전통의 흔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는 이제 유교 사회, 그러니까 사회 윤리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유교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남성 중심이고 장자 중심이죠. 근데 고려 사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으로는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이제 불교가 사회를 이제 그 존속하는 어떤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우리가 고대에 이렇게 흔적을 찾아보면 이제 모계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갑니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쭉 삽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 이이가 그 선조에게 10만 양병서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우스갯소리인데요. 이이가 어머니가 심사임당이죠. 그 심사임당이 오죽헌이고 이제 강릉인데 거기가 강원도죠. 강원도에서도 그 영동이잖아요. 굉장히 좀 그 사투리가 심했을 텐데, 그래서 이이가 거기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로 얘기해서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가에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재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외가의 재산을. 그 남자도 이제 처가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재산 줄 거거든요. 제 아들이니까. 십몇 년, 뭐 20년 가까이 컸고 줄 건데 사실은 처가는 내가 외부인이고 남자 입장에서 그 외가의 후광, 그러니까 처가의 후광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건 이 상속받는 건 대부분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의 특성은 뭐냐면 바로 떼줄 수가 없어요. 이 부모가 돌아가셔야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외가에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외가에 머물고 외가에 살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도 굉장히 친하게 되고 그래서 고모보다는 이모가 훨씬 가깝게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 전기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교 윤리 주작 아래에 따르면 남자 집에 살아야 된다. 그걸 친형이라고 부릅니다. 친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처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서류부가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명종 때 그럼 합의를 보자. 결혼해서 장가 가서 3일만 살다 와라. 그리고 친형해라. 남자 집으로 와라 그러는데 그 대신들도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들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질적인 이익이 나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 때까지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가를 가는 거지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또 조금 이제 그 재혼이랑 해서 대입해 보면은 그 계부는 있는데요. 계모는 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계모의 존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부의 존재는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재혼을 하는데 그럼 여자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누가 키우냐? 뭐 고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키우기도 하고 그래요.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 가족제도, 상속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7세기가 되면은 많이 바뀌어요. 17세기가 언제냐면 전쟁을 겪은 후인데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제 사회가 이 시스템이 해이해지잖아요. 유교로 통치하면은 태평성대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깔보던 왜구들한테도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저기 북쪽 오랑캐 놈들한테도 유린당하고 이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드니까 조정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점점 강화시키고 그런 윤리를 점점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그 분재기 같은 걸로 통계를 내보면 25% 정도만 장자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 상속을 하는 이유는 유교 윤리의 강화도 있지만 사실은 뭐 또 있냐면 이제 물려줄 땅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땅이 1이 있으면 자식들이 4명이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는데 그 물려받은 아들이든 딸이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경영을 잘해서 재산을 불리면 괜찮은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물려준 땅 정도만 유지했다. 근데 나도 자식이 넷이다. 그러면 부모한테 받은 땅을 또 4명의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나눠주면 아무도 제사를 못 지내요. 그래서 장자, 큰아들한테 몰아줍니다. 그리고 재산은 네가 다 지내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윤리의 강화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그 재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쯤 되면은 25% 정도 장자 상속을 하고 그다음 딸들한테는 이제 재산을 안 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게 장화홍련이 있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어머니가 갖고 온 재산은 딸들이 가져가요. 시집갈 때. 장화홍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후처의 큰아들은 그러면 얼마나 상속을 받느냐? 집안 재산의 9분의 1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얘네가 가져가요. 장화홍련이. 근데 만약에 장화홍련이 죽으면 계모의 자식들은 전 재산의 5분의 1을 줘요. 얘네가 없으면. 그리고 큰아들은 10분의 3을 더 받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죠?
네, 아주 간단하게 뭐 수치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장하홍련의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갖고 왔고 시집 올 때, 그래서 장하와 홍련이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갖고 온 재산을 이 딸들이 가지고 갑니다. 굉장히 모계적인 전통이죠. 근데 얘네가 없으면 이게 그 후처의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의 입장에서는 장하홍련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내 자식들은 하고만 이제 이 유대 관계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살인을 도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조선 전기에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장화랑 홍련이 죽으면 그 어머니가 갖고 온 재산은 전부 외가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재산을 잔뜩 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 여자가 죽고 이 여자의 딸도 죽으면 이 재산을 다시 그 원래 이게 처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안 돌려보내기 시작해요. 예. 아깝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안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집 올 때 갖고 온 재산은 처가일 거고 이거는 딸들로 계속 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남자들이 안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장하홍련의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안 돌려보내니까 장하홍련은 재산 안 갖고 가고 얘네가 다 죽으면, 그러니까 이 재산은 온전히 배자수 집안의 것이고, 그러면 결국 계모 입장에서는 이게 내 아들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작품 안에서는 굉장히 좀 모자란 걸로 이게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누나 별로 안 좋아해요. 누나들이 나를 동생 취급도 안 해요. 날 천대해요. 나도 누나들이 싫어요. 근데 이 누나들이 없으면 이 재산 내 거예요. 내가 꽤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엄마가 시켰을 때 오케이, 내가 큰 누나 죽이고 오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화홍련의 죽음에는 돈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장화홍련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사건을 이제 그 모티프로 해서 소설화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의 모방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장하홍련전에 비슷한 뭐 김인양전이나 뭐 이런 뭐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런 재산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악인의 그런 것만 차용을 해요. 계모가 악인이다, 그래서 그냥 성격이 못돼서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장하홍련전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작품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모가 나쁜 게 아니라, 물론 나쁘죠, 죽였으니까. 근데 나빠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돈의 문제가 부각이 됐는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돈의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고, 그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나에게,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도 주고 애정도 주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고, 그게 가족이죠. 힘든 걸 같이 하고 좋은 걸 나누고. 근데 돈 때문에 죽였다? 그것만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또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데서 또 원인을 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모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계모의 항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계모가 이제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가지고 끌려와서 자백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첩은 나는 계모는 대대로 거족으로 아주 좋은 집안이었다. 그래서 근데 문중의 세력이 약해져서 집안이 가난해지던 차에,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 대갓집, 아주 그 양반집의 딸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몰락을 해서 가난해졌다. 그러던 차에 좌수가 간청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후처가 되었다. 그래서 전처에 두 딸이 있었어요. 장하홍련이.
그 행동 거지가 무척 아름다워서 친자식처럼 길렀대요. 아, 얘네가 너무 이렇게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어릴 때 영입됐거든요. 장화가 7살 때 정도의 이제 계모가 들어오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 정도의 아주 어릴 때 영입이 됐죠. 그래서 아주 친자식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장황년의 얘기랑 좀 많이 다르죠. 근데 20살쯤 됐는데 두 딸의 행실이 점점 불측해졌대요. 예, 이제 불량 청소년이 된 거죠. 그래서 100가지 말을 해도 한 가지 말도 안 듣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불량한 일이 많고, 원망도 많아져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참 예쁘고 그래가지고 잘 길렀는데 얘네가 커가지고 내 말도 안 듣는 아주 삐뚤어진 애들이 돼가지고 때때로 제가 꾸짖어 달래요. 아무쪼록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주 못된 것들인데 내가 어머니로서 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어느 날 자매의 비밀스러운 말을 우연히 들으니, 둘이 속닥속닥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 흉악한 말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서 놀라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비밀로 하는 말을 들었더니 난 너무 놀랐다. 예. 그래서 그 말이 저들이 반드시 저를 모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쟤네들이 죽이려 했다. 뭔가 해코지하려고 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쟤네를 먼저 죽여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남편을 속였다. 지금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장홍련이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죠. 장홍련은 뭐라 그랬냐면 계모가 나빠가지고 우리 돈을 노리고 우리를 죽였다 그랬는데, 계모는 얘네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서 내가 먼저 했다. 예, 일종의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100% 믿을 수는 없죠. 예, 정말로 잘 길렀는지, 정말로 둘이 나를 모해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그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흉측한 말은 남편의 입에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장홍련한테 가서 너희들이 내가 힘든 건 안다. 계모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장성에서 시집가고 이러면은 저걸 내가 처치하마 이럽니다. 그래서 계모가 놀라요. 굉장히. 나를 처치한다? 그래서 놀라서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어떤 얘네들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거든요. 어쨌거나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전처의 딸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말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쪽이 나를 이제 못되게 해서 내가 그랬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전처의 딸들하고 가족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랬는지를 알려면 일단 후처의 지위를 좀 보셔야 됩니다. 거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앞에 계모가 나는 거족이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양반의 후예였어요. 분명히 이제 괜찮은 집안의 딸이었는데 가난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처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 좀 그렇죠. 누군가의 후처로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후처로 들어가는 여성들은 지금 이 계모처럼 가난해진 집안의 딸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부잣집으로 가서 입도 하나 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집을 가서 좀 이제 호의호식하고 싶은, 약간 요새로 치면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오는 여성들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선 한번 보고 결혼하고 이러는데 약간 좀 비슷한 거죠. 모르는 남자가 나이든 또 많은 남자들이죠. 하긴 싫지만 집안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혹은 신분이 낮은 중인이라든지 이런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 이 집안이 좋으니까 시집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통 다들 결혼하면 이 처가 옆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처가에서 아이도 봐주시고 음식도 좀 해주시고, 이제 저도 사실 좀 그런 편인데요. 처가의 힘이 약하면 여성이 좀 길을 못 펴게 되죠. 예. 지금 근데 이 여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집안도 가난하고 아니면 신분이 낮고, 그래서 이 집에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여성들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조선 전기에는 이제 장가를 가는 것이 제도였고, 이런 걸 서류부가원이니 부처제니 대릴사회라고 하죠. 예전에 왜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그 고구려는 대릴 사위 뭐 이런 거 열심히 외우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처가에 남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계부는 성립하지만 계모는 잘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시집을 가는 걸로 바뀌어요. 친형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은 친정에 머물다가 시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이제 가문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보통 첫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친정에서 여성이 첫 아이를 낳으면 보통 남자 집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1년 정도 살다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머물다 가고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발견되냐면은 일제시대에 저기 그 함경도 이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쪽은 좀 중앙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려가지고 예,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본 자료 중에 그 일기 자료인데요. 그 어떤 그 남성 일기를 썼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고 이제 이렇게 그 처가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을 할 때 그 남자가 갈 때 이렇게 말도 타고 뭐 재물도 가져가고 이랬을 테니까 노비들이 돌아오잖아요. 노비한테 물어봐요. 우리 며느리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중매로 결혼하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몰라요. 예쁘냐? 뭐 좀 성격은 어때 보이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1년 혹은 큰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근데 그 일기에서는 큰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고 와요, 며느리가. 그래서 그때 처음 봐요, 며느리 얼굴.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점차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계모들이 잔뜩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모는 그럼 아버지의 부인이죠, 일단. 그럼 유교적인 윤리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인은 어머니여야 하는데, 근데 전처의 자식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죠, 사실. 우리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부인이 곧 어머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과거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김홍도가 그린 신행이라는 그림인데, 이제 그 친형하러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이렇게 그 신부겠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후초로 들어간 여성들은 일단 이 계모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한 집 딸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가서 빨리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자수는 남편이니까 일단 잘 받들면 되고요. 문제는 딸들이죠. 이 전처의 딸들. 얘네들은 그 자식이니까 그 수직적인 질서로 보면 내 아래에 있는 거죠. 내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말을 잘 들으면 사실은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기강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노비들한테도 명을 내리면 잘 들을 거고 이런데, 문제는 전처 자식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계모? 아버지의 부인. 나랑은 관계없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죽었는데 우리 엄마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이 여자가 나를 뭐 나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난 인정 못해. 이럽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거부감들이 이렇게 생겨요. 예. 그래서 계모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특히 어린 여성일수록 거부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장화홍련이 딱 이제 그 어린 여성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당시에 어떤 그 계모로 들어오는 여성들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 어떤 처가에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내가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친정 아버지가 와서, 친정 어머니가 와서 항의도 해주고, 뭔가 아니면 뭐 잘 부탁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눈치도 보고 할 텐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처의 자식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수직적인 질서에서 이제 모시는 사람만 있고 내가 부려야 되는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의 어떤 지위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계모 입장에서도 이 전처의 딸들을 당연히 곱게 볼 리가 없죠. 예.
밉죠. 그러면 이 어머니도 인정 안 하는, 계모를 인정 안 하는 이 장화홍련이 계모가 낳은 자식들을 인정할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되지를 못하고 이들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데 뭐 겉으로 보기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중재자로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계모한테는 이 전처의 자식들이 어떤 친모랑 워낙 그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아이들이 그 잘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딸들한테 가서는 계모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게 친모에 대한 배신이 절대 아니다. 너희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대도 있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너희들이 어머니로 잘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친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뭐 언제든지 이제 나랑 같이 뭐 묘회도 가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철저하게 장화홍련만 끼고 돌아요. 그러니까 계모는 그 외부인으로 취급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집안의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아주는 건데 아들을 낳아주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전혀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죠.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도 낳아주고 안주인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 이 전처의 아버지, 또 내 자식의 아버지는 나는 무시하고 내 아들들은 무시하고 이 전처의 딸 장화홍련만 끼고 돈다. 너무나 섭섭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더 밉고 장화홍련이. 이래서 이제 가족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로 인정해주지 않은 이 딸들에 대한 원망이 계속 커져가고, 그 다음에 뭐 처지는 계속 불리하고, 집안 아마 작품에는 안 나오지만 이 집안의 노비들 역시 계모를 안주인으로 인정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집안 저기 아버지가 인정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지. 그 다음에 이 집안의 그 딸들, 굉장히 그 어리지만 그들의 어떤 탄생과 어떤 잘하는 걸 본 노비들이 얘네들에게 뭔가 애정도 있고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얘들이 이제 또 친절하게 이렇게 했다면 또 이들과의 유대 관계가 있는데, 이 딸들이 인정하지 않는 계모를 자기들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모시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안에서 불리한 처지가 되는 거죠. 남편은 무관심하고. 그래서 가족으로 영입이 돼서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배자수의 아내이자 그 다음에 장화홍련 네, 어머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뭐 남남이나 다름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족이 아닌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계모가 이제 악인으로 자꾸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희생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동화책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계모죠. 딱 보시면 이제 계모의 얼굴이죠. 굉장히 못생겼고 심술 맞게 생겼죠. 장화홍련은 아주 해맑게 생겼고요. 그죠? 이거는 뭐 부사일 텐데 아마 굉장히 좀 청춘물의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처럼 생겼죠. 계모의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계모에 대한 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용모를 말하자면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두 볼은 한 자가 넘고 볼이 엄청 넓죠. 그다음에 눈은 퉁방울 같고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코는 질병 같고 이렇게 쭉 깁니다. 약간 그 중세시대 마녀 같은 코를 갖고 있고요. 입은 메기 같고 엄청 커요.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빳빳합니다. 키는 한자 절반쯤 난장이에요. 키는 또 되게 작아요. 소리는 이리 같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사나운 거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는 것이, 허리는 또 엄청 커요. 이렇게 두 아름이나 이렇게, 이게 한 아름이죠. 이게 두 개쯤 된다는 거예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곰배팔이래요. 팔이 이렇게 깁니다. 수종다리에, 수종을 앓고 있는 다리, 그러니까 다리에 피부병 같은 게 막 나 있는 거죠. 쌍언청이, 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또 쌍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주둥이를 썰어내면 열사발은 되고, 입술이 엄청 두꺼워요. 얽기는 콩멍석 같으니. 자, 사람의 형상이 아니죠. 여기도 나옵니다. 그 형상은 차마 바로 보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냥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추하게 생겼다. 그 마음씀이 더 불측해서 남이 못할 노릇만 골라가며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에 두기가 단 한 시인들 난감하였다. 예. 생긴 건 되게 못생긴 데다가 성격은 또 되게 못됐고 그래서 집에 두기가 굉장히 난감한 이런 여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못됐겠죠. 왜 소설에 나온 전형적인 악인의 형상 같은 거잖아요. 너무나도 추하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모할 때 딱 떠올리는 모습들이 있죠. TV에서 뭐 계모가 나왔다 그럼 대부분 아이를 학대해요. 아침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 주말 드라마나 이런데 계모로 나오는 여성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네. 아이를 학대해요. 뉴스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꽤 있었죠. 그래서 계모가 전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근데 사실은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서 더 많이 일어나죠. 사실 물론 이제 계모의 숫자가 적기도 해서 그렇지만 아동학대가 친부모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꽤 많이 있고요. 계모도 물론 있고요. 하지만 뭐 좋은 계모도 있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찾아보면은 계모랑 전처 사이에 갈등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 뭐 친자식이 계모를 뭐 구타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모로 영입되는 여성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출산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영입이 돼요. 남자가 나이가 많아도 40대 50대여도 여성은 뭐 18살 20살 이런 여성들이 영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 나이가 40대 50대면 벌써 자식들이 장성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모랑 간통 사건도 꽤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제 강제로 범하거나 반인륜적인 행위인데 어머니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전처의 자식들이 계모를 핍박하는 이야기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런데 문학 작품을 보면 계모는 죄다 악인입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대부분은 처단받고요. 예전에 제가 읽어본 것 중에 한 작품에서 계모가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뭐 사이좋게 산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거의 없고 악인으로 등장해서 죄다 잔혹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왜 콩쥐팥쥐 같은 거 보면은 팥쥐가 나중에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팥쥐를 젓갈로 담그잖아요. 그래서 그 계모한테 보내죠. 그래서 계모가 우리 사위가 나한테 뭐 먹을 걸 줬다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어서 이제 기절해 주겠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혹독하게 다뤄요. 그래서 장화홍련전에서도 계모가 죽는 장면들 보면 굉장히 잔혹합니다. 이렇게 목매에 달아 죽었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얌전한 거고요. 뭐 사지를 찢는다거나 아니면 톱으로 썰어 죽인다거나 그리고 늘 효시합니다. 네. 그 목을 내다 걸어요. 본으로 삼으라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네. 악인에게 걸맞는 죽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서 이런 편견과 이미지가 계속 생산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작품을 읽고 나면 그래서 장화홍련도 사실은 동화로 엄청 많이 나왔고 전 어릴 때 그 전래동화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만 보면 아 계모는 나쁜 여자구나. 네. 어릴 때 엄마한테 너 내가 일찍 죽어서 계모 들어오면 너 얼마나 사는 게 고달퍼질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쁜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고 또 그런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돼 와요. 최근에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장화홍련전의 살인의 이유를 보면 계모가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보면 가족이 못됐죠. 이들은 한 가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서로 증오하는 사이였고 거기에 이제 돈의 문제가 끼어드니까 이제 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사실 장화홍련전은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죠. 서로 죽고 죽이고 계모는 전처의 딸들을 죽이고 전처의 딸들은 다시 그걸 고발해서 계모를 죽이고 근데 사실은 그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공자님이 어떤 그 고을의 관리에 물어봐요. 야 만약에 그 아버지가 살인한 걸 알았다. 너의 아버지가 살인한 걸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관리가 법대로 처리해야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일견 맞는 것 같죠? 또 공자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는 그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를 얻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교 윤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죽게 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사라지고 권선징악 이런데 여기는 권선이 없어요. 다 징악입니다. 다 죽어요. 승리했는데 장옥년이 기껏 하는 게 이제 저승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들이 가족이 됐다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됐을까? 네. 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끈끈한 가족으로 연결됐을 때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 장화홍련의 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기가 이제 수미입니다. 이게 오래된 영화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장화홍련전은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버전으로 2003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데 수미, 그러니까 장화에 해당하는데 그 홍련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죽거든요. 어떻게 죽냐면 그 친엄마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엄마가 아픈데 그 의사인데요. 엄마가 아픈데 그 간호사가 동료 의사인가랑 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굴욕적이라서 그 옷장에다가 목을 매서 죽는데 그 동생이 이제 문근영인데요.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허둥대다가 옷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깔려가지고 죽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그 계모로 들어온 그러니까 계모는 아닌데 아무튼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 알게 돼서 구하러 가다가 이 수미를 만납니다.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주 싸늘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당신하고 같이 있는 이게 너무 싫다. 그랬더니 이제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너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미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큼 더 후회될 일이 있겠어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돼요. 수미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한테 털어놓는 장면이에요. 상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모에 대한 편견은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이거는 우리가 뭔가 전가하는 거다. 우리의 책임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거 처음에 보실 때는요, 이 작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면이 바뀌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미가 자기 안에서 이거를 계모, 그러니까 계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불륜을 저지른 그 아버지의 불륜녀에게 떠넘기는, 정신적으로 떠넘기는 장면하고 실제의 장면이 교차 편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염정아가 그런 불륜으로 나오는 여성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미의 생각 안에서 이 여자는 굉장히 수다스럽고 표독스럽고 나쁜 여자인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장면이 딱 나오면 너무나도 말투도 순하고 화장기도 전혀 없고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얘를 바라보거든요. 전혀 다른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떠넘기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수미처럼 다 이 계모 가정의 문제를 계모에게 떠넘기게 한 거죠. 그래서 희생양입니다. 계모는 일종의. 희생양이 뭐냐면 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공동체의 평화를 갖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한 사람을 찍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고도 안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가 부정한 짓을 해서 신이 노한 것이다. 너를 신의 제물로 바치면 우리가 문제가 없을 거다 하고 이제 그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비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는 거죠. 그게 희생양인데요. 그래서 이 희생양이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복수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게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인데요.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네. 그래서 보통 그 전쟁포로들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이 많이 희생됩니다. 젊은 여성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희생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근데 기혼 여성은 안 돼요. 남편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젊은 여성이나 아니면 쌍둥이도 많이 희생됩니다. 불길한 존재라고 해서. 그다음에 뭐 전쟁포로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들이 죽어도 아무도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혼 여성을 끌고 가서 제물로 바쳤다. 그럼 그 남편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왕따랑 똑같은 건데요. 예. 그 아이에게 떠넘기잖아요. 너가 잘못했어. 너가 그래서 이런 어떤 구박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만 희생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안전한 구조. 예. 한 사람만 희생되면은 다른 가족들은 다 안전한 구조. 그걸 만드는 게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계모가 딱 그런 처지죠. 도와줄 친정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이제 와가지고 친정에서는 이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죽어도 아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만 죽이면, 이 계모만 죽이면 이 가정은 안전한 거죠. 예. 가정 불화의 원인이 해결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전처의 딸들, 뭐 딸들도 좋고 아들도 좋고 아무튼 전처의 자식들과 혹은 남편과 계모가 갈등을 벌이는데 그 불화의 원인은 계모가에게 있는 거야. 계모만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의 원인을 잘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부장은 제 역할을 못해요. 딸들만 끼고 돕니다. 예.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 아내도 보살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도 자기 아들이니까 보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중재하고, 뭐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지만 각자 또 따로 데리고 가서 그래 너가 섭섭한 거 안다 내가 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죠. 심지어 장화홍련에게 너희 계모 내가 처치할게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모는 그러면 잘못이 없느냐? 계모도 잘못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재물에 눈이 멀어서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기는 여성에게 정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소문이 나면 죽어야 돼요. 뭐 외간 남자랑 사통을 한다더라. 그러면 아버지가 뭐 남동생이나 오빠 시켜가지고 데려가서 죽여요. 명예살인처럼. 지금 그거잖아요. 남동생 시켜가지고 연못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오너를 한 거잖아요. 집안의 어떤 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 딸이어도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혹해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죠. 여성으로서도. 이걸 지켜야 여성인데 이거를 못 지켰다고 지금 모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계모가 희생양이긴 하지만 아무튼 계모에게도 잘못은 있죠. 그럼 전체의 딸들은 잘못이 없냐? 얘네도 잘못했죠. 물론 친모가 그립죠. 하지만 계모가 영입이 된 이상 계모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머니로서 대접을 해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사실은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를 배신하는 건 할 수 없다. 당신은 인정할 수 없다. 어머니로. 하지만 아버지의 부인으로서 우리가 도리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맨날 울고 아버지가 와서 자기 달래주면은 알았다 그러고 배척해요. 작품에서는 그렇게 등장하지만 아마도 이들 사이에 꽤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모가 낳은 자식들을 당연히 동생으로 인정할 리가 없죠. 계모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네. 다 가해자예요. 서로에게 다 지금 상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불화의 원인은요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죄는 계모에게만 있다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모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 거짓된 환상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만들어지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누구나 계모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조건 재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가난하거나 이러지 않다면.
근데 내가 후처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건 나쁜 거니까. 그래서 계모를 만나면 어떡하지? 계모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데? 결국은 이렇게 해결될 거야. 그 불안을 문학적으로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편견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모가 편견의 대상이 돼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가 여전히 쭉 지속돼서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기로 했던 그 배자수의 딸들로 태어나는, 다시 이 이야기가 뒤에 이게 짧게 붙어있는데 이 이야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자수의 세 번째 부인, 굉장히 어리고 현숙한 여성으로 막 묘사가 되는데 이 부인은 쌍둥이로 태어나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자,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잖아요. 계모잖아요. 근데 이 계모한테 태어났어요. 계모인데 계모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관계가. 그래서 장화홍련이라고 이렇게 지목이 돼요. 그래서 그 배자수가 쌍둥이 여자애들이 태어났을 때 얘네는 장화홍련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어쨌거나 계모인데 계모가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장화홍련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계모 없으면 굉장히 행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게 붙은 이본이 이제 비교적 좀 뒤쪽에 나온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단돌이 하는 거죠. 계모는 나빠. 계모는 못된 여자야. 계모는 악인이야. 계모만 없으면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평화로울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모에 대한 편견을 한 번 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화홍련전의 계모가 어떻게 이제 이제 편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뭐 남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계모에 대한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죽어야만 하는 딸의 서사. 그 다음에 그럼 그러니까 장화홍련이 부사한테 가서 하소연할 때 이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계모한테 속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딸들이 가부장제에 이렇게 감화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한다. 가부장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장화홍련전은 너무 가부장제를 이렇게 좀 강화하는데 활용된 작품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만이 내가 의지했는데 또 아버지를 또 죽게 한다는 건, 그리고 작품 구조상으로 보면 얘네들이 저승으로 가지 않는 한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식으로만 처리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는 멀쩡한가? 부인 후처가 이제 처벌을 받아 죽었고, 그다음에 딸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뭐 별로 뭐 이 이야기 안에서 뭐 살아남기만 했지, 뭐 잘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너무나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너무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아버지도 좀 굳이 표현하자면 패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건 뭐냐? 가부장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부정한 딸은요 죽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교윤리에서 이제 여성들의 처지라는 거는 연려가 돼야 돼요. 만약에 누가 나를 뭐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요새 드라마엔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은장노라고 하죠. 이게 짧은 칼 그거 들고 이러고 있죠. 요새는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여자들이 다 이렇게 찔러서 죽습니다.
예, 자결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자예요. 조선시대 6.25 하면. 근데 이제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칼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거 이렇게 찔러도 안 죽습니다. 예, 안 죽고요. 원래는 이게 입천정으로 이렇게 치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 혀로 입 안에 이렇게 느껴보시면 아픈 단단하지만 뒤에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로 칼날을 찌르면 이게 뇌 연수를 찌르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죽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러고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죽은 여자들 많죠. 그래서 이제 연료문도 세워지고 그러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소문이 나면 죽어야 됩니다. 여자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정절입니다. 가문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통을 한다. 그러면 장화처럼 그렇게 죽게 돼요. 소문만으로도. 이게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지 않아요, 절대. 아버지들이 그래? 그럼 어떤 놈이랑 그런데? 걔 데리고 와봐라. 너 정말 그런 일이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소문 자체가 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죽이거든요.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정절의 의심을 받으면 이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딸들이, 장하홍련이. 그리고 이 원기라고 하는 건 사실 실제로 혹시 믿으시나요? 귀신이 있다, 이게 믿으시나요? 아마 뭐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 원기는요, 실존하는 원기를 서술한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문학작품에서 우리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래, 너무 억울하니까 원기로 나올 수 있어, 얘네들이. 야, 이렇게 좀 복수도 하고 애쓰였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이제 쾌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화홍련을 읽는 독자들은 장화홍련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겠지만 얘네들이 원기로 출연했을 때, 야, 이거 너무 억울한데, 그래, 얘네들 저승 못 가지. 이승에 남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그렇게 공감하면서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산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사실은. 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기가 출연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아버지 잘못했죠. 아까도 봤지만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계모도 자기가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라 모함을 하죠. 아버지를 불러서, 봐라, 이 시집도 안 간 것이 낙태를 해가지고 집안의 수치다. 내가 그 계모여가지고 괜히 모함한다고 할까봐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막 이럽니다. 오바액션을 막 해요. 그러면 배자수가 말리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능하죠. 사건의 진상 뭐 이런 걸 파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이 갈등이 일어나는 걸 해결도 못했고, 계모의 모함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사실은 그 장세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팔다리를 잃고 왔을 때 깨달아요. 이거 뭔가 잘못했다. 작품에 나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밝히지 못해요. 왜냐? 자신의 무능도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부사가 불렀을 때, 전동울이 불렀을 때 아버지는 딸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라는 말 이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 계모가 사실은 얘네가 이만저만해서 죽었고 내가 증거물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살아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이야기 자체가 가부장제를 좀 뭐 이렇게 강화하는데 그런 활용하는 작품 아니냐 뭐 이러는데, 간청을 하고 실제로도 살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가족도 잃고 딸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뒤에 후일담처럼 붙은 거에는 뭐 세 번째 결혼을 해 거기서 뭐 쌍둥이가 태어나고 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서 이 부사가
뭐 이런 소설적인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도 뭔가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전처의 딸들이 죽었는데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아마 이 전동울이라고 하는 부사가 뭔가 해결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살아남았다고 해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가, 가족 다 잃고 뭐 또 결혼해서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살아남기만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남는 건 뭐냐? 가부장제만 남는 거죠. 정절 이데올로기로 여성이 속박되고 있어요. 장화 낙태를 했다. 처녀가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해가지고 낙태를 했다. 임신하고 낙태를 했다. 그것 때문에 죽어야 했죠. 그래서 여성 올가맵니다. 그러면 여성으로서 안 되고 가문의 수치니까 넌 죽어라. 그렇게 죽어요. 가부장은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 역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당했죠. 물론 이 아버지도 잘못이 있죠. 책임이 있고 무조건 뭐 희생자다, 무조건 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가족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딸이 심지어 낙태를 했다는 증거물까지 나온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가부장제 안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감추고 사건의 진상을 캐려고 했다면 계모가 폭로를 했겠죠. 계모의 목적은 장화를 죽이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미 노비들이나 이제 다른 가족들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새나가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뭐 한계가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래서 딸이냐 가문의 명예냐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면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선택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강요당한 것이죠.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입장. 그래서 화가 나서 뭐 이렇게 했지만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니까, 그다음에 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잘 키웠고 계모가 핍박할 때도 너를 아꼈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감정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딸을 죽인 아버지로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도 결국은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니, 이 작품에서 결국 그러니까 남아 있게 된 건 가부장제만 딱 남아 있는 거죠. 이건 온전히 지켜진 거죠. 정절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속박했고, 그래서 계모를 희생양 삼아서 가족의 안녕을 지켰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 딸을 죽이는 희생을 강요해서,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으로 남았지만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정절이 훼손된 여성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지켜졌고, 모두가 희생됐습니다. 가부장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읽다 보면 아버지가 참 나쁘다라고 하는 느낌은 드는데, 저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선택은 그럼 뭘 할 수 있지? 이 안에서 생각해 보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아버지도 지금 속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가부장제, 이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게 남성들을 중심으로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에 어울리지 않으면 남성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이렇게 무능한 존재로 만들고, 때로는 뭐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남성에게 좋고 여성에게 불리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남성도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면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뭐 이런 차별이나 뭐 여성에 대한 차별, 뭐 이런 정절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사라졌고 하지만 다른 형태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에게만 가하는 속박은 아니다. 남성도 그 안에서 남성다움을 강요받고,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근데 집안의 어른이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책임이 또 남성에게 있죠. 그래서 남성이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 존재로 그려져요. 그래서 예전에 호주제가 있을 때는 우리 왜 삼종지도라는 말 하잖아요. 태어나서 어릴 땐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아들이 20살쯤 된 아들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들이 한 3살, 4살쯤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남성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가부장제 내지는 남성이 뭐 우위인 사회에서 남성이 뭐 모든 권리를 누리고 살기가 더 좋고 그런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 장화홍련전이 보여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전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계모에 대한 편견, 계모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계모를 혐오하게 만들어서 뭔가 그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제 그 가리는,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작품이고, 더불어서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게 모든 이 인물들을 다 희생시켰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아버지조차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장화홍련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뭐 계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남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봤는데요. 아무튼 뭐 이제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계모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엔 정말 계모하면 무조건 좀 부정적인 그런 인물로 나왔는데, 지금은 좀 인간적인 고뇌도 하는 것 같고요. 뭐 계모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재벌가의 계모들은 여전히 이제 그 못된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역시 그런 건 좀 편견의 산물이다. 그리고 재벌가 얘기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돈의 문제 아닌가요? 그 다음에 형제끼리는 뭐 친한데, 예를 들어 계모랑 그 전처의 아들이 친하지 않고, 전형적인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죠, 이 이야기의 패턴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편견들이 좀 없어져야 될 텐데, 이제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녀라고 하면 이혼남은 별로 그런 얘기 없는데, 이혼녀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뭔가 결함이 있는 여자, 뭔가 자식을 버린 여자, 뭐 이런 식의 이미지였는데, 근데 뭐 지금은 뭐 주변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혼 과정도 많고, 그래서 계모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모라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그런 계모인 여성들이 나쁜 게 아닌데, 이런 편견 때문에 좀 희생당하는 것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악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여성일 수도 있고 훌륭한 어머니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장화홍련전은 좀 여전히 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